자,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. 뭐 오늘 이슈 토크는 뭐니 해도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거 구속적 부심에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. 그러면서 구속 11일 만에 석방을 했단 말이죠. 검찰은 뭐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할 텐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, 양재열 변호사부터? 물어보실 때 이제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네.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. 어쨌든 구속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였는데 네. 그전 재판에서 뭐 유죄가 될 만하다라고 사실관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. 뭔가 네. 달라진 것도 없이. 근데 그거를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전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예. 중간에 좀 자백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뭐 몸이 많이 아프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네. 이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국민들이 가지는 법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. 예. 혹은 영장 전담 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특별한 분이 세 분 계시다. 그리고 그분들끼리도 약간 집단 지성을 이뤄서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을 했을 텐데 네. 그게 탁 바뀌어서 그냥 다른 재판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걱정스러워요, 사실. 이제까지 이런 중요 사건 그 피의자가 갑자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그런 거 말고 풀려난 경우가 최근에 사례가 있나요? 주요 사건이 아니라요. 일반 예. 사건에도 거의 없죠. 심지어 아시겠지만 김경숙 이화여대 전 산업대학장 같은 경우에는 암을 이유로 신청을 했지만 그때도 기각했거든요. 지금 정유라 이대 그 부정입학 관련된 네, 그렇습니다. 결국엔 실형을 받았죠.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법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처럼 그냥 구속을 하는 게 이제 구속을 하기 전에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죠. 그게 영장 실질 심사죠.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2차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속적 부심이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1차 영장 실질 심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겠죠. 그 지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가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엄청나게 심하게 폭행을 한 사람이 그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구속이 됐다가 피해자랑 합의가 됐다거나 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유로 무언가 이제는 그때 발부될 때랑 달리 지금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으로 풀어주는 게 이제 보통 구속 적부심인데 이번 사건은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판사의 판단을 저격한 거예요. 그 당시에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구속 적부심을 풀어준 거는 저는 제 기억에 아직 별로 본 적이 없고요. 저도 이제 형사사건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이 된 분들 이제 구치소 가서 만나면 다 억울하다고 해요. 그래서 저 변호사님 저 구속적 부심 그런 제도도 있다던데 저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럼 제가 보통 말립니다. 어차피 해도 안 됩니다. 아무것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다 기각이 됩니다.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 가르쳐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 법원의 구속적 부심 통해서 김관진 장관을 석방한 것 물론 이 판단을 제가 뭐 왈가왈부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너무나 이례적이라 사실 저희도 좀 혼란스럽습니다. 이 부분은. 지금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두 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뉘앙스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.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. 근데 이제 보통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 피의자들이 다 구속이 되잖아요. 대부분.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직접적으로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거 죄 지으면 다 구속되나 보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07, 8년경까지는 실제로 구속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어요. 그때는 거의 원칙적으로 구속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른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법원이 세우면서 정말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정말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은 구속을 안 시켰거든요.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구속 자체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을 또 청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. 예전에는 구속을 많이 시켰으니까
솔직히 그때는 선배 변호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돈 벌기도 쉬웠다고. 워낙 구속을 많이 시키니까 구속 적부심 같은 거 일도 많이 들어왔다. 근데 요즘에는 워낙 안 시키니까 찾는 사람도 없다. 네. 이럴 정도로까지 구속 자체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전체 형사재판 1심 재판이 한 5천 건 정도가 넘었거든요. 예. 근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것은 167건이었습니다. 아, 그럼 적긴 적네요. 굉장히 적은 거예요. 그리고 그중에서 인용된 건 33건인데 이게 한 15에서 16% 사이거든요. 예. 그게 전국 평균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그게 왜 그러냐면 아예 이 정도 건수 외에는 법원에서 안 해준다라고 내부 지침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거기에 해당될 사유가 저희로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평범한 변호사로서 모르겠는데 뭔가 특수한 뭐가 있는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평범한 변호사는 뭔가요? 그리고 지금 양절 변호사가 이제 15% 16% 이런 예,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뭐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은 나가는구만. 한번 시도해 볼 만하네.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정말 사정 변경이 본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들도 조력을 해줘서 내는 거고 그 중에 15%에서 16% 정도만 나오는 거니까 사정 변경도 어지간한 거로는 안 되고.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참 중대한 사정 그렇죠. 변경이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. 네. 그래서 낸 것 중에서도 또 15% 16%니까 사실상 구속적 부심으로는 정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전에 나온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. 네네. 구속적 부심이라는 것이 전에 구속이 된 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예.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이게 실무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전담했던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한 거는 저도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걱정스러워요. 백 변호사나 저한테 혹시 이 말씀을 들으셨던 의뢰인분들이 예. 지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 빼줘놓고 이제 와서 저거 자기 능력 없는 거 티 안 내려고 저런다라고 할까봐 사실입니다 진짜. 아이, 설마.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검찰이 저 구속영장 재청구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? 이 구속 적부 심사는요. 네. 합의부 재판부에서 합니다. 아.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1심 거치고 항소심 거쳤는데 네. 여기서 또 항고를 하면 갈 데가 대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. 대법원에서 구속적부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고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혐의, 그러니까 아예 증거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. 네. 그럼 지금으로서는. 자,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속도를 내던 이 검찰 수사 이거에 제동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죠. 그래요? 왜냐하면 지금 이 영장 기가 이제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게 된 이유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네. 게 사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사실상 지시하고 지휘하고 보고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죠. 네. 이번에는 그것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이버사에서 올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V자로 체크가 돼 있는데 예.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주장은 그냥 관례적으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네. 그냥 부의표만 한 거라 제대로 나는 뭐 보고받고 지시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럼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성준 앵커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네. 거기다 이제 V 표시, 그러니까 봤다라는 확인 표시거든요. 예. 그걸 했다면 읽었다라고 보통 간주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에 대한 판단을 틀어놨기 때문에 일단 김관진 장관 위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혐의가 인정이 돼야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지금 제도에 걸렸으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다면 일단은 엄청나게 큰 제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도 사실상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황이라 예. 수사 자체가 좀 늘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당시에 그럼 댓글 부대 작업을 왜 했냐, 사이버 사령부는 왜 늘렸냐라고 할 때 변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. 그 북한에 댓글이라든가 해커들의 공격도 많아서 사이버 사령부를 증원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렇죠. 예. 한참 그 어떤 뭐 불미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떠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늘렸다. 네. 그래서 늘렸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V자만 표시했다.
이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.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에서 모순이 생기는데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 줬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분명히 구속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 그리고 처음에 영장을 내줄 때 판사의 판단이 맞느냐 틀리냐만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내용은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를 보는 건데 느닷없이 이거 의뢰인 피고인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뉘앙스로 영장을 이제 기각을 했다라는 게 참 기각이 아니라 구속을 풀었다는 게 좀 이게 그래요.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는 않은데 밖에 나와서 있게 되면 예.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연재욱, 옥도경 전 사령관들이 다 불구속 상태거든요. 네네. 실형을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예.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예.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위치가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란 것을 끼칠 수밖에 없죠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다른 이슈를 못 다루게 되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.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,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니라요. 일반 예. 사건에도 거의 없죠. 심지어 아시겠지만 김경숙 이화여대 전 산업대학장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, 이유로 신청을 했지만 그때도 기각했거든요. 지금 정유라 이대 그 부정입학 관련된 네, 그렇습니다. 결국엔 실형을 받았죠.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법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처럼 그냥 구속을 하는 게 이제 구속을 하기 전에 법원에 1차 판단을 받죠. 그게 영장 실질 심사죠.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2차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속적 부심이라는 건데요. 예.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1차 영장 실질 심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. 법원에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겠죠. 그 지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가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엄청나게 심하게 폭행을 한 사람이 그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구속이 됐다가 피해자랑 합의가 됐다거나 네.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유로 무언가 이제는 그때 발부될 때랑 달리 지금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으로 풀어주는 게 이제 보통 구속 적부심인데 예. 이번 사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판사의 판단을 저격한 거예요. 그 당시에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구속적으로 풀어준 거는 저는 제 기억에 아직 별로 본 적이 없고요. 네. 저도 이제 형사사건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이 된 분들 이제 구치소 와서 만나면 다 억울하다고 해요. 그래서 저 변호사님 저 구속적 부심 그런 제도도 있다던데 저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럼 제가 보통 말립니다. 어차피 해도 안 됩니다. 예. 아무것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합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1심 거치고 항소심 거쳤는데 네. 여기서 또 항고 올라면 갈 데가 대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. 대법원에서 구속적부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고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아예 증거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럼 지금으로서는. 자,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속도를 내던 이 검찰 수사 이거에 제동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죠. 그래요? 왜냐하면 지금 이 영장 기가 이제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게 된 이유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사실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사실상 지시하고 지휘하고 보고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죠. 네. 이번에는 그것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이버사에서 올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V자로 체크가 돼 있는데 예.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주장은 그냥 관례적으로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부의표만 한 거라 제대로 나는 보고받고 지시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럼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성준 앵커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거기다 이제 V 표시, 봤다라는 확인 표시거든요. 그걸 했다면 읽었다라고 보통 간주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에 대한 판단을 틀어놨기 때문에 일단 김관진 장관 위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혐의가 인정이 돼야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지금 제도에 걸렸으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다면 일단은 엄청나게 큰 제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도 사실상 안 해준다라고 내부 지침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거기에 해당될 사유가 저희로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범한 변호사로서 모르겠는데 뭔가 특수한 뭐가 있는지
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평범한 변호사는 뭔가요? 그리고 지금 양절 변호사가 이제 15% 16%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뭐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은 나가는구만. 한번 시도해볼 만하네.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정말 사정 변경이 본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들도 조력을 해줘서 내는 거고 그 중에 15%에서 16% 정도만 나오는 거니까 사정 변경도 어지간한 거로는 안 되고.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참 중대한 사정 그렇죠. 변경이니까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. 네. 그래서 낸 것 중에서도 또 15% 16%니까 사실상 구속적 부심으로는 정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전에 나온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. 네네. 구속적 부심이라는 것이 전에 구속이 된 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예.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이게 실무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전담했던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한 거는 저도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걱정스러워요. 백 변호사나 저한테 혹시 이 말씀을 들으셨던 의뢰인분들이 예. 지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 빼줘놓고 이제 와서 저거 자기 능력 없는 거 티 안 내려고 저런다라고 할까봐 사실입니다 진짜. 아이, 설마.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검찰이 저 구속영장 재청구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? 이 구속적부심사는요 네. 합의부.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. 뭐 오늘 이슈토크는 뭐니 해도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거 구속적 부심에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. 그러면서 구속 11일 만에 석방을 했단 말이죠. 검찰은 뭐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할 텐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, 양재열 변호사부터? 물어보실 때 이제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네.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. 어쨌든 구속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였는데 네. 그전 재판에서 뭐 유죄가 될 만하다라고 사실관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. 뭔가 네. 달라진 것도 없이. 근데 그거를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전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예. 중간에 좀 자백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뭐 몸이 많이 아프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네. 이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국민들이 가지는 법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. 예. 혹은 영장 전담 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특별한 분이 3분 계시다. 그리고 네. 그분들끼리도 약간 집단 지성을 이뤄서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을 했을 텐데 네. 그게 탁 바뀌어서 그냥 다른 재판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걱정스러워요, 사실. 이제까지 이런 중요 사건 그 피의자가 갑자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그런 거 말고 풀려나는 경우가 최근에 사례가 있나요? 주요 사건이 아니. 다 기각이 됩니다.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 가르쳐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저는 이번 법원의 구속적 부심 통해서 김관진 장관을 석방한 것 물론 이 판단을 제가 뭐 왈가왈부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너무나 이례적이다. 사실 저희도 좀 혼란스럽습니다. 이 부분은. 지금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두 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뉘앙스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.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. 왜 근데 이제 보통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 피의자들이 다 구속이 되잖아요. 대부분.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직접적으로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거 죄 지으면 다 구속되나 보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07, 8년경까지는 실제로 구속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어요. 네. 그때는 거의 원칙적으로 구속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른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법원이 세우면서 정말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정말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은 구속을 안 시켰거든요.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구속 자체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을 또 청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. 예전에는 구속을 많이 시켰으니까 솔직히 그때는 선배 변호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돈 벌기도 쉬웠다고. 워낙 구속을 많이 시키니까 구속 적부심 같은 거 일도 많이 들어왔다. 근데 요즘에는 워낙 안 시키니까 찾는 사람도 없다. 이럴 정도로까지 구속 자체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전체 형사재판 1심 재판이 한 5천 건 정도가 넘었거든요. 근데 구속적 부심을 신청한 것은 167건이었습니다.
아, 그럼 적긴 적네요. 굉장히 적은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에서 인용된 건 33건인데 이게 한 15에서 16% 사이거든요. 예. 그게 전국 평균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그게 왜 그러냐면 아예 이 정도 건수 외에는